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제5부 가운데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는데, 22번째 강의의 제목은 복잡계인데, 복잡계와 카오스인데, 복잡계와 카오스 중에서 카오스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단순계와 복잡계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라고 하면 우리가 고려하는 대상을 그냥 계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을 가리켜서 계라고 합니다. 여기 무슨 구성원이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어떤 입자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구성원이 하나인 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계라는 건 뭐냐면 물리방정식이 선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계인데 선형 인과율에 의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계를 단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하나의 정해진 결과가 결정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방 안에 공기가 닫혀 있거나 충류라고 해서 잔잔히 흐르는 물 같은 것은 우리 물리학적으로 다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잡계라는 건 뭐냐면 물리방정식이 비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단순계와 카오스의 경계에 있는 어떤 임계점 부근에 있는 계를 말하는데 복잡성을 물리량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오스는 수학적으로 정의하거든요. 보통 과학이라 그러면 수학적으로 거기 해당하는 물리량을 정의해서 이러이러한 양을 가지면 이것은 뭐다 이렇게 말해서 어떤 양이 뭐보다 크면 복잡계고 뭐보다 작으면 아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데 카오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복잡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완벽한 해를 구하고 정확하게 그 행동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입자 2개로 이루어진 시스템뿐입니다. 입자가 3개인 시스템부터는 완벽한 해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자 3개로 된 시스템에서는 벌써 카오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쿼크 모델의 창안자로서 그 아주 뛰어난 물리학자 머리 겔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95년도에 노벨상 수상자 포럼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불교의 인과이론 단순계고 연기설은 복잡계다 했는데 아주 말 잘했습니다. 인과이론 뭡니까? 이러이러한 짓을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는 데서 선한 사람은 좋은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나쁜 괴로움을 빠진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인과율이 적용된다는 건 단순계지만은 연기설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복잡해지죠. 원인과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복잡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인과율을 말하는 단순계는 선형 인과율로서 특징을 말할 수가 있고 복잡계는 상호 인과율로서 특징을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평형과 비평형이라는 개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의 거시적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방 안의 공기는 단순계라고 그랬는데 만약 방 안의 공기가 닫아있어 밀폐가 됐다면은 이 방 안의 온도와 습도와 그 다음에 그 압력이나 부피가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 계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된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그러고 이런 평형인 상태는 그 전에 제가 강의를 한 바가 있는데 엔트로피가 최대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평형이라는 것은 계의 거시적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뭔가 영향을 주고받고 함으로써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형계는 복잡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는데 평형계에서도 임계점에서는 복잡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구실 밖에서는 임계점이 되도록 평형계의 매개 변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평형계의 상전 연구는 자연계에서 광범위하게 복잡성에 대한 통찰을 주지 못해서 복잡계에서 말하는 임계점은 비평형계에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질서와 무질서라는 개념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질서라는 건 뭐냐면 개의 상태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잘 정돈된 걸 말합니다. 따라서 개의 상태를 예측할 수가 있죠. 무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질서의 반대 개념인데 여기에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구잡이와 카오스인데 마구잡이라는 것은 모든 숫자가 나올 확률이 똑같은 주사위를 던질 것 같이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 그걸 마구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무질서라고 샀는데 정말 무질서도 완벽히 무질서면은 개의 상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위를 면이 6개면 6개만 나오지만은 우리가 잘 깎아서 100개 만들 수도 있죠. 100개를 만들면 100가지가 다 똑같이 나온다면은 지금 던진 확률이 1이 나올 확률부터 100까지 나올 확률이 다 똑같으면은 장차 무슨 일이 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카오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카오스를 기술하는 물리 법칙은 분명히 결정론인데 결정론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저렇게 될 거다고 생각하지만은 초기 접근의 민감성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서 기후를 예측할 때 바람의 속도가 초속 10m라는 것과 10.1m라고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기상 상태라는 것은 비선형 방정 시간 상태 때문에 10이냐 10.1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0이 아니고 10.001이라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약간만 다르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카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계가 사실은 가장 복잡하고 인간의 두뇌가 복잡한데 원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부적 구조가 단순해서 물리학적으로 잘 기술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핵과 전자가 있는데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술했고 별은 굉장히 많은 입자가 모여 있지만은 중력에 의해서 내부 구조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꽉 압축이 돼 가지고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과학이 잘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 별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4개가 모여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양성자 4개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기지만은 서로 밀어내지만은 중력에서 꽉 잡아당겨 가지고 묶어서 헬륨을 만든다는데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입자가 많이 있지만은 과학이 잘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인간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계에서의 측면이나 인간 사회를 이룬 조직의 측면에서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우주 전체보다 더 복잡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에 있는 입자의 개수가 빅뱅에서 나온 그 백그라운드 복사까지 합쳐서 10의 90승밖에 안 돼요. 그 빛의 입자까지 합치면 10의 90승이고 원자만 놓고 본다면 10의 80승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두뇌 신경에서 시냅스 연결 방식은 성냥대가리만한 것만 떼더라도 그게 10의 100만 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인간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 복잡한 인간끼리 인간 사회를 만드니까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나를 안다는 것은 우주를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 제목이 복잡하게 카오스인데 이 강의에서는 초점을 카오스에 둔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카오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다 기초 개념과 용어였으니까 이제 그런 기초 개념과 용어를 바탕으로 카오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나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1960년 기상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 방정식은 비선형이죠. 근데 기상 패턴이 초기 값이 조금만 바뀌면 예를 들어서 바람의 속도가 초속 10이라고 하는 것과 10.0001이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커져요. 초속 10이라고 할 때 6개월 뒤에 뉴욕에 청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10.0001이라고 해서 만분의 1만큼 다르게 말하면 폭우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상 패턴이 초기값이 미세한 차이에도 매우 크게 발생한 걸 발견하고 1963년에 대기과학 저널이라는 그 대기과에서 유명한 저널에 논문을 실렸는데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강의의 초점을 보려면 초기 조건이 약간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진 데서 결정론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비선형 방정식의 경우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나비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 미국에서 강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산다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날 건가. 우리말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다면 서울에 폭우가 올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람의 논문의 중요성을 알아낸 사람이었어요. 그 요크라는 사람인데 우선 로렌츠가 지금 나비 효과를 알아내기 전에도 사실 물리학자들은 옛날에도 뉴턴 방정식의 비선현상이 있으면 나타나면 알고 있었고 앙리 부앙카레라는 아주 유명한 불란서의 수학자는 1887년에 카오스 현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이해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냥 관심 안 두면은 아무리 위대한 발견이라 해도 주목을 못 받아요. 로렌츠의 사실 그 나비 효과도 그런 거였는데 남들 주목하지 않았는데 요크란 수학자가 로렌츠 논문을 읽고서 이거 굉장하다는 말을 알고서 바로 요크가 카오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오스가 뭐냐? 수학적 정의를 내려요. 위상공간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속도와 위치를 함께 그냥 좌표를 나타내는 건데 그런 위상공간에서 따지면 여기에 입자가 있으면 입자의 속도와 위치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공간상에서 두 점 사이에 라는 것은 뭐죠? 여기에 위치와 속도, 여기도 위치와 속도라면 그것이 둘 중에 하나만 다르더라도 다른 점이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적으로 멀어진 현상을 카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것을 요크가 카오스라고 정의를 내려서 수학적으로 카오스가 뭔지는 이렇게 정의를 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약간만 차가 있더라도 크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게 멀어지니까 예측할 수 없겠죠, 미래를.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난류입니다. 난류란 건 뭐냐면 영어로 터블런스라고 하는데 소용돌이 치면서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을 말합니다. 그다음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도 난류예요. 그다음에 불규칙하게 소용돌이 치는 공기 흐름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물이나 강물 위로 모터부터 확 지나가게 되면 뒤에 물보라가 치죠. 그게 다 터뷸런스, 난류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림에 보면은 난류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담배 연기에서부터 그 상층으로 날아가는 공기가 건물이나 밑에 바위나 또는 산이 있으면 난류가 생기게 돼요. 그다음 높은 빌딩이 있어도 난류가 생기게 됩니다. 공기가 흐르다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중진자를 말합니다. 이중진자라는 건 뭐냐면 진자가 이렇게 그 막대기 하나로 매달리면 이걸 진자라고 이걸 두 개를 매달았죠. 그림에 보듯이.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 보듯이 이 진자의 그 마지막에 연결된 M2에 연결된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M2 위치나 출발 속도가 약간만 달라도 M2 운동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것도 카오스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카오스 현상들은 뭐냐면은 컵에 있는 물에다가 우유를 떨어뜨려요. 그럼 우유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그건 우리가 예측 못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잔잔한 우유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유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요. 그러면 톡 튀는 모양이 왕관처럼 생기죠. 그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해요. 우주에 대해서도 물리학자들이 특히 뭘 많이 알고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면서도 우유에다 우유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건 참 이상하죠. 그게 바로 카오스예요. 그 다음에 유리창에 빗방울이 붙이면 어떻게 될지도 예측을 못합니다.
이런 것이 카오스의 능력입니다. 카오스는 무작위적인 무질서와는 다릅니다. 카오스가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마구잡이, 다시 말해서 무작위적 무질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똑같은 확률로 일어나므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오스는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을 때 일어나지만 마구잡이는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완전한 무질서는 글자 그대로 마구잡이적으로 무질서하지만 카오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는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오스에 질서가 숨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카오스에서 질서가 출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카오스와 임계 상태는 다릅니다. 카오스 부근이 임계점 부근에서 새로운 질서가 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카오스 상태에 있는지 임계 상태에 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으나 둘 다 예측할 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어떤 인간은 그 마음이 카오스 상태에 있고 어떤 인간은 임계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오브 20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마음은 임계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불교적 수행에 보다 의미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미혹과 깨달음이 상전이를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 마음이 복잡계를 이룬다면 우리 마음이 임계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결국 임계 상태에 놓이게 되고 수행이 쌓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게 수행에서 임계점을 넘는 것이 바로 도노로서 깨달음이 오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임계점을 넘자는 뜻에서 반야심경은 아제아제 바라제라는 이 만트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자 저 높은 곳으로. 그래서 임계점까지 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강에서도 계속해서 복잡계와 카오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 거기서도는 주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카오스에 중점을 뒀다면 23강부터는 복잡계에 중점을 두고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